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본다는 건 사실 아주 먼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저 별빛이 사실은 수백 년 혹은 수천만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묘한 기분이 들죠.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조차 그 빛이 우리에게 닿는데 4년이 넘게 걸리니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의 별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 과거의 모습인 셈입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캔버스에서 빛은 가장 빠른 전령이지만 우주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늦게 도착한 소식을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짜릿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더 멀리, 더 깊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주가 처음 태어났던 그 순간의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시공간의 막다른 길, 블랙홀의 심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상이 실제 사진이 되기까지의 그 험난한 여정을 함께했죠. 하지만 블랙홀이 우주라는 거대한 이야기의 마침표 같은 존재라면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의 첫 문장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순간, 시간과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 무의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의 장엄한 우주가 펼쳐졌는지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 거대한 사건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게 아니었어요.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계의 거장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우주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라고 믿었거든요. 천재라 불리던 아인슈타인조차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방정식에 억지로 상수 하나를 집어넣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1929년 에드윈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이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는 멀리 있는 은하들을 관찰하다가 정말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거의 모든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더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도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풍선을 불 때 풍선 표면에 그려진 점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였죠. 우주가 지금 이 순간에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발견은 인류의 우주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팽창하는 우주를 시간의 뒤로 돌려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크다면 반대로 과거로 갈수록 우주는 점점 더 작아졌을 겁니다. 수억 년 전, 수십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단 하나의 아주 작은 점으로 모이게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뜨겁고 밀도가 무한대에 가까웠던 그 작은 점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저 이론적인 추론일 뿐인 이 빅뱅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주는 자신이 태어난 그날의 흔적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빛의 형태로 우리 곁을 끊임없이 스쳐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옛날 텔레비전을 켰을 때 채널이 맞지 않으면 화면에 나타나던 지직거리는 그 흑백 노이즈를 기억하시나요? 그 기분 나쁜 잡음 중에 약 1% 정도가 사실은 138억 년 전 우주가 폭발하며 뿜어냈던 태초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는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릅니다. 태초의 폭발 이후 우주 전체에 골고루 퍼져나간 이 빛은 우주가 팽창하면서 아주 길게 늘어져 지금은 차가운 전파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죠. 이 빛은 말 그대로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이자 우주가 태어난 날 찍은 최초의 아기사진과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집요한 추적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빛을 분석했을 때 인류는 우주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쥐게 되었죠. 우주 배경 복사는 단순히 우주가 팽창했다는 증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온도 차이 속에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은하들과 별들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빛조차 가득 찼던 그 뜨거운 혼돈의 시간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빛이 처음으로 우주로 쏟아져 나오기 전 우주는 그저 뜨거운 입자들로 가득 찬 불투명한 안개 같았죠. 그 안개가 걷히고 마침내 태초의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나아가기 시작했던 그 찰나의 순간에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 거대한 비밀의 실마리를 처음 찾아낸 건 어떤 대단한 천문학적 관측 장비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잡음 때문이었습니다. 1964년 미국 뉴저지에 있는 벨 연구소의 두 젊은 과학자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아주 거대한 뿔 모양의 안테나를 가지고 아주 정밀한 전파 관측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의 복병을 만났죠. 안테나를 하늘 어디로 향하게 해도 도무지 사라지지 않는 정체불명의 지직거리는 소음이 들리는 겁니다. 이 소음은 남밤도 가리지 않았고 계절이 바뀌어도 안테나 방향을 아무리 돌려봐도 아주 일정하게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장비가 고장났거나 근처 뉴욕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전파 노이즈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안테나 안에 비둘기들이 둥지를 틀고 싼 배설물이 전파를 방해하는 건가 싶어서 직접 안테나 안으로 들어가 비둘기 똥을 팍팍 긁어내기까지 했죠. 하지만 비둘기 똥을 다 치우고 모든 부품을 점검했는데도 그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 잡음이 지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주 모든 방향에서 공평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던 빅뱅의 결정적인 증거, 우주 배경 복사를 인류가 처음으로 직접 맞닥뜨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시기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프린스턴 대학교의 다른 팀은 빅뱅의 흔적인 이 전파를 찾기 위해 모든 이론적 준비를 마치고 관측 장비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우연히 잡음을 발견한 벨 연구소 팀과 그 잡음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프린스턴 팀의 만남은 현대 우주론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잡음, 즉 우주 배경 복사는 대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시계를 빅뱅 이후 38만 년이 흐른 시점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았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에너지 때문에 원자핵과 전자가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제각각 흩어져서 아주 혼탁한 액체 상태처럼 뒤엉켜 있었죠. 마치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아주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빛 알갱이들이 전자들에 부딪혀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바람에 우주는 그저 불투명한 빛의 감옥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서히 식기 시작했고 온도가 약 3000도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날뛰던 전자들이 원자핵의 인력에 붙잡히면서 드디어 우주 최초의 중성 원자인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방해꾼이었던 전자들이 원자 속에 갇히게 되자 그동안 가로막혀 있던 빛들이 드디어 뻥 뚫린 공간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침 안개가 싹 걷히면서 밝은 햇살이 세상을 비추는 것처럼 우주가 순식간에 투명해진 거예요.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우주의 맑게 개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주의 장벽을 뚫고 쏟아져 나온 그 빛이 138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주를 여행하며 식고 식어서 오늘날 우리가 발견한 그 지직거리는 전파가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더 욕심을 내기 시작했죠. 단순히 잡음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이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어느 방향에서나 정말 완벽하게 똑같은 온도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를 위해 1989년에 발사된 코비 위성부터 더 정밀한 지도를 그린 WMAP 위성, 그리고 가장 최근의 플랑크 위성까지 우주로 쏘아 올린 첨단 장비들은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운 이 빛의 온도는 영하 270.4도 정도로 아주 균일하지만 아주 미세하게, 정말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이 온도 지도를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조금 더 따뜻한 곳과 푸른색으로 표시된 조금 더 차가운 것이 얼룩덜룩하게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온도 차이는 사실 초기 우주의 물질들이 완벽하게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곳은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이 모여 있었고 어떤 곳은 아주 조금 더 텅 비어 있었다는 증거죠. 10만 분의 1도밖에 안 되는 이 아주 작은 밀도의 불균형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은하와 별, 그리고 우리 자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물질이 아주 조금 더 많이 뭉쳐 있었던 곳은 그 미세한 중력의 차이로 인해 주변의 물질들을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눈덩이를 굴리듯이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물질의 뭉침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수백만 년, 수억 년에 걸쳐 이 물질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구름을 형성하고 그 구름 속에서 마침내 우주 최초의 별들이 반짝이며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 과정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쳐지는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텅 빈 우주 공간의 물질들이 가느다란 줄기처럼 이어지고
그 줄기들이 만나는 지점에 수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들이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지도의 얼룩덜룩한 무늬는 결국 거대한 우주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이자 청사진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미세한 중력의 씨앗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를 통해 우리 은하와 같은 복잡한 구조로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거대한 힘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인 암흑 물질입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물질들은 빛과 반응을 하고 서로 부딪히기도 하면서 에너지를 잃거나 튕겨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흑 물질이라는 녀석은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으면서 오로지 중력 하나로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초기 우주에서 일반 물질들이 뜨거운 빛의 압력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리며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암흑 물질은 묵묵히 자기들끼리 뭉치기 시작했어요. 빛의 방해를 전혀 받지 않으니까 아주 일찍부터 중력의 덫을 놓기 시작한 거죠. 결국 이 암흑 물질이 먼저 거대한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우주의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뼈대가 세워지자 그제서야 식기 시작한 수소와 헬륨 가스들이 암흑 물질의 강력한 중력에 이끌려 마치 미끄럼틀을 타듯 그 골짜기로 흘러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날 뒤부터 최초의 별이 태어나기 전까지 우주에는 아주 길고 고요한 암흑기가 찾아왔거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그물망을 따라 가스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고 밀도가 높아지면서 뜨거운 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 거대한 그물망 구조를 우리는 우주의 거미줄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를 조망해보면 마치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가스 줄기들이 얽히고 설켜 있고 그 줄기들이 만나는 지점마다 엄청난 양의 물줄이 집중되어 있었죠. 그 교차점이 이야말로 우주의 첫 번째 등불이 켜질 완벽한 무대였단 셈이죠. 그렇게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수소가스가 중력 때문에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1000만 도 이상으로 치솟기 시작한 거예요.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수소 원자핵들이 서로 충돌해 하나로 합쳐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고 마침내 암흑을 뚫고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우주 최초의 별, 즉 제1세대 별들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첫 번째 별들은 지금 우리가 보는 태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뜨거웠습니다. 질량이 태양의 수백 배에 달했고 그만큼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내며 주변의 가스들을 가시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찬란한 첫 번째 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짧고 굵은 삶을 살았습니다.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 연료인 수소를 엄청난 속도로 태워버렸고 불과 몇백만 년 만에 수명을 다해버렸거든요. 하지만 이 짧은 생애는 우주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경이로운 연금술을 완성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빅뱅 직후의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그리고 아주 미량의 리튬밖에 없었지만 별의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강력한 핵융합 과정은 이 가벼운 원소들을 짓눌러 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탄소, 질소, 산소, 그리고 철에 이르기까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원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별들의 심장 속에서 처음으로 빚어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별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을 때 우주는 다시 한번 요동치게 됩니다. 스스로의 중력을 이기지 못한 별이 중심부로 무너져 내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밖으로 튕겨내는 거대한 초신성 폭발을 일으킨 거죠. 이 폭발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습니다. 별의 내부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그 귀한 원소들을 온 우주 공간으로 골고루 뿌려주는 성대한 나눔의 축제와도 같았어요. 금속 원소 하나 없던 순수한 가스 상태의 우주가 비로소 생명의 씨앗들이 가득한 풍요로운 요람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겁니다. 폭발로 흩어진 이 파편들은 다시 우주 거미줄을 따라 흐르며 다음 세대의 별을 만드는 재료가 되었고 그 주변에는 무거운 원소들이 뭉쳐진 암석 덩어리, 즉 행성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산소, 우리 몸속의 칼슘과 철분은 사실 100억 년도 더 된 그 옛날 이름 모를 첫 번째 별들이 죽어가며 남긴 유산인 셈이죠. 이 뜨거운 별들의 잔해 속에서 우주는 이제 단순히 별들의 집합체를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별이 중력으로 묶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치고 그 소용돌이들이 모여 은하라는 거대한 도시를 이루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은하들이 단순히 제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은하들은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끌어당기며 끊임없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은하들이 부딪히고 합쳐지는 그 역동적인 과정 속에서 우리 은하 역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죠. 그리고 약 46억 년 전 우리 은하의 어느 조용한 변두리에서 앞서 말한 초신성 폭발의 잔해들이 다시 한번 중력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잔해들 속에는 이름 모를 거대한 별들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낸 무거운 원소들이 아주 가득 담겨 있었죠. 그 풍요로운 먼지구름이 회전하며 수축한 끝에 마침내 우리의 태양이 불을 밝혔고 그 주변을 돌던 찌꺼기들이 모여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학적 사실을 넘어 우리라는 존재의 근원을 관통하는 아주 경이로운 이야기입니다. 한번 조용히 손목을 내려다보며 살갗 아래로 흐르는 혈관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피가 붉은색을 띠는 건 그 안에 산소를 운반하는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철이라는 원소는 사실 지구 환경에서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물질입니다. 오직 태양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했던 고대의 어느 별이 자신의 생명을 다 불태우며 일으킨 그 초신성 폭발의 순간에만 비로소 탄생할 수 있는 원소거든요. 결국 우리 몸속을 흐르는 그 붉은 액체는 수십억 년 전 우주 어딘가에서 폭발하며 흩어졌던 별의 파편들인 셈입니다. 우리의 뼈를 단단히 지탱해주는 칼슘도, 우리가 숨쉬는 산소와 세포를 구성하는 탄소도 모두 그 옛날 별들의 심장 속에서 벼려진 연금술의 결과물이죠.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말했듯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에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주가 탄생한 그 태초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흐른 13억 8천만 년이라는 긴 시간은 어쩌면 우리라는 존재를 빚어내기 위한 장엄한 준비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빅뱅의 그 뜨거웠던 찰나의 순간부터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던 암흑의 시대를 지나 첫 번째 별이 켜지고 은하들이 거대한 거미줄을 형성하기까지 우주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팽창하며 스스로를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로 진화해왔습니다. 그 거대한 서사시의 끝자락에서 아주 우연히 혹은 필연적으로 탄생한 우리 인간은 참으로 묘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그 위에 사는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추적하고 빛의 속도를 계산하며 블랙홀의 그림자를 사진에 담아내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눈을 빌려 비로소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알 수 없는 경외감을 느끼는 건 우리를 만든 그 고향의 빛을 우리 몸속의 원소들이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지난 5부작의 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사이를 가득 채운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머릿속에서 시작된 상상이 현실이 되고 우연히 발견된 라디오 잡음이 우주의 첫 번째 울음소리라는 것을 밝혀내기까지 인류의 도전은 멈춘 적이 없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것은 이 거대한 우주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우주를 지탱하는 암흑물질의 실체는 무엇인지, 우리 말고 또 다른 생명이 별들 사이를 유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끝없는 팽창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직도 우주는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다음 세대의 탐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미래를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오는 그 선명한 사진들, 그리고 달과 화성을 넘어 더 먼 곳으로 향하는 인류의 발걸음은 우리가 별의 아이들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언젠가 먼 미래의 인류가 다시 한번 우주의 기원을 되새길 때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뜨거운 호기심과 경외감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여정은 사실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태초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38억 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듯이 진실을 향한 우리의 걸음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던져진 여러분의 오늘이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만큼이나 찬란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저 깊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 빛나고 있는 그 태초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말이죠.